청배수님, 예, 갑자기 들어서신 이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대교구 여성복지협의회. 예, 이렇게 많아요? 더 많습니까? 서울은 서울인가 보네요. 30명요? 제병 더 담아야 되겠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구에는 사회복지만 있고 여성사회복지 이런 거 따로 없는데 시설만 두어 군데 있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육지에 가서 택시를 타거나 육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주도 요새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제주도 땅을 그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넘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그 은행이 이제 건물을 그 담보로 잡았던 그 건물을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또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 입찰을 하죠. 원래 한 6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달들지 않으니까 유찰이 됐어요. 한 50억으로 떨어져요. 또 공개 입찰 2차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안 사요. 또 떨어져요. 40억. 이때다 하고 우리 교구가 35억에 딱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 자본이 나타나 20억에 그 건물을 사버렸습니다. 어느 은행이 안 팔겠습니까? 내 땅이 보통 그냥 평당 한 70만 원이면 잘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부동산 업체에서. 그래서 아이고 100만 원이면 이거 하면은 이 땅 팔고 저 옆 동네에 있는 어느 땅 사가지고 해도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네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알고 보니까 중국 자본 브로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한 마을을 이제 사는데 한 가구당 2억씩 준다는데 어떻게 씁니까? 마을에서 웬만하면 팔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안 된다고, 그쪽 부분은 모르냐고, 중국 자본 아니냐고 해서 안 파는 경우도 있지만 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우리 제주도 땅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규제가 예전에 비해서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규제가 왜 완화되었느냐? 우리 제주도가 최근 한 20년 동안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주 평화의 섬, 이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도 하면은 국제자유도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모델인데 이 두 모델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되는데 평화의 섬이라는 그것이 뭐 고르바초프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여기서 평화의 담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려고 하던 것이 멈춰지면서 국제자유도시로 모델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이 모델은 어디서 따온 것이냐? 어디서 따온 것 같아요? 홍콩입니다. 홍콩을 보니까 건물들도 너무 높아요. 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우리도 홍콩처럼 하면 되겠구나, 제주도도. 그 다음 또 하나 나온 게 또 어디를 또 본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 어디? 싱가포르, 또 하와이.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 하와이 이렇게 닮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모델로 제주도를 꾸며보자. 그러면서 외국 자본이 와서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자 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중국인들도 무비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자본을 투자했을 때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본이 많이 여기 들여다보면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홍콩은 어떻게 됐느냐? 홍콩은 중국하고 영국하고 아편전쟁 2번 해가지고 중국이 졌어요.
중국이 그 진 대가로 내준 땅이 홍콩 섬입니다. 그래서 99년 동안, 약 100년 동안 영국이 홍콩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은 여기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본을 개방시켰는데 금융업 뒤에 발달됐죠. 1인당 국민 소득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 성인 가운데 9명 중에 1명은 1억 5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제주도. 근데 최근에 한 달 전부터 홍콩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우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체류탄을 쏘니까 체류탄을 막으려고 우산을 펼쳐준 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돼가지고 우산 시위가 벌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그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그 신문에 내놓은 기사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치솟는 집세는 계속 치솟고 있고, 일자리는 부족해 가고 있고,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커져만 가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홍콩에 있어서 부자 40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216조라고 합니다. 40명이 216조 40명이.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나마 직장을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초봉이 2,600만 원. 근데 그 2,600,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2,600만 원으로 돈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으면 5평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2억 5천? 5평. 제가 이게 진짜 5평인가 하면서 막 계산해왔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5평이에요. 4.6평인가 4.9평인가 그랬어요. 평방 15m, 15.3m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억 5천인데 그냥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집세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이런 암울한 미래 속에서 이제 빈곤자들의 인원수가 극빈자들의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홍콩의 현실입니다. 그럼 홍콩에서 누가 잘 사느냐? 부자들, 재벌들. 그래서 시위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그 대기업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정치적인 시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주도가 홍콩을 닮아간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사느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들. 그다음 금융,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할 외국 금융 자본 무슨 그런 거 있죠. 상하이 은행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겠죠. 무슨 투자 신탁 이런 데서. 제주도가 왜 하필이면 그런 홍콩을 닮아야만 합니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국제자유 도시하고 평화의 섬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모델 중에. 하와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도를 하와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와이는 원래 왕정 국가였어요. 그런데 영국도 오고 프랑스도 오고 미국도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그때도 왕정이었는데 야 우리 여기 군사기지 하나 해줄게. 너네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위험하잖아. 군사기지 하나 세워줄게 해가지고 1887년에 군사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1900년에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됩니다. 많은 하와이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합세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합병하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과 합병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군기지도 미군기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해군기지가 세워지고 이 군사기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안전은 확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941년 어떻게 됐습니까? 진주만이 습격됐죠. 해군기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진주만은, 그러니까 하와이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제주도가 군사기지가 이렇게 거대한 군사기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있으면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해군기지를 통해서 보장받는 그 안전이라는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왜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군사기지를 세워야 합니까? 그 후로 하와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미국 전 51개, 51주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입니다. 수도세, 전기세, 주택구입비, 우유, 고깃값, 전기요금, 휘발유 가격 다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미국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와이가 돼야 됩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 용어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자율도시라는 구호를 외치고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에 가려서? 물질에 가려서.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이걸로 부족하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걸로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외국 자본도 들여보내고 군사기지도 세우고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발전된 도시를 만들고 관광객들을 더 유치시키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체의 문화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환경, 자연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으로 이 강정을 군사 마을로 만들려는 것에 반대를 하고 평화의 성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을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네? 샬롬이죠. 샬롬 평화죠. 예루는 일을 가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일을 가는 히브리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한 번도 평화로워 본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다윗이 수도로 삼은 이후로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고 아시리아로부터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고 공격을 당한 적, 약탈을 당한 적이 있었고 587년에는 바빌론으로부터 지탄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숫대밭이 됐었습니다. 그 후로 333년에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를 파괴시켰고 176년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70년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리스도교 구역, 이슬람교 구역, 유다교 구역,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고 함부로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 성당에 제가 가봤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 그럼 그 평화는 도대체 언제 온 겁니까? 예루살렘 평화가 언제 있었던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울려 퍼졌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성서에 나왔는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평화가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곳에 평화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어서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그렇게 간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하신 일은 죽음입니다.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실현시킨 것이죠. 우리 강정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생명의 마을로 만들자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평화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동반한 우리 희생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6개의 무기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먼저 띠를 두르는데 허리에 띠를 두를 때는 진리로 두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기인 갑옷은 의로움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무기인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투구는 구원의 투구를, 칼은 성령의 칼을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6가지의 무기를 갖췄던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싸웠느냐? 고린도 2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오로가 싸운 방식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칼을 쥐고 싸웠던 방식은 매질과 돌질 당하는 것, 감옥에 가는 것, 바다에서 위험을 겪는 것, 광야에서 위험을 겪는 것,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 강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감옥에도 갔었고 바다에서 바로 죽을 뻔도 했었고 사람들에게 구금을 당하기도 했었고 단식으로 굶기도 하였고
여름에는 떼학볕 밑에서 미사를 하면서 더위에 고생해야 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벌벌 떠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 이 마을이 진정 평화의 마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죽을 때의 당시에는 성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그냥 실패로만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사도 바오로가 알려주신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느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에는 어긋나 보여도,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거슬러서 두려움이 생겨도, 우리의 상식에 거슬러서 걱정이 되어도 이게 맞겠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사도 바오로가 살아갔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강정 마을에서 생명과 평화의 복음이 실현되기까지는 외롭고도 긴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6가지의 무기를 들고 이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